네, 안녕하십니까. 박선원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박선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 두 달이 벌써 넘었네요. 윤석열의 내란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정당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으며 마치 자신에게 불리한 현 상황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라도 이러면 가만히 안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발언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촉발, 방아쇠가 된 것은 명태균 게이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경제면 경제, 청소년, 일자리 문제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바로 서원대학교 신용환 교수입니다. 박선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자칭 존경하는 박선원 의원님께서 아껴주는 후배 동생으로 오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구독자 45만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독, 좋아요 혹시 안 눌러주신 분들 다 눌러주시고 주변에 전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또 미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용환 교수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신 거 보셨죠? 정말 똑부러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먼저 이 명태균 게이트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 보시기에는 왜 이게 특검을 한다니까 보수 괴멸이다 라고 막 본회의장에서 죽는 소리를 했는데 왜 이게 보수 괴멸일 수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살아온 배경을 오늘 첫 출연이니까 간단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의원님 따라서 대학 시절에는 치열하게 사회 변혁, 우리 사회 제도 개혁 이런 것들에 정말 치열하게 관심을 갖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는 민간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 그리고 회장실 사장 등을 거쳤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총괄 정책에 대해서 이제 총괄을 하게 되었습니다. 탄핵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 탄핵을 당했는지 그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준표라고 하는 당대표 앞에서 왜 맨날 빨갱이 얘기만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취업, 일자리, 청년들 알바하는 거,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굉장히 모멸감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선을 출마하면서 정책을 책임져 달라 그 핵심에 있는 분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4개월 넘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선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나서 제 친구들 그리고 함께 했던 멤버들이 대선까지 이 정책에 대해서 함께 하자라고 해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제 본연의 업무는 정책을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박선원 의원님이 가장 강점이 있는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정책들 그렇지만 수박걸탈기라도 열심히 회의도 참석하고 해서 정리해서 후보에게 전문가 대동해서 보고하고 경제, 사회, 문화, 일자리, 복지 등등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게 제 주 업무였습니다. 거기에 아침에 열리는 전략조정회의, 각 파트의 최고 실무 총책임자들이 모여서 하는 전략조정회의, 저녁에 열리는 일일 상황 점검회의, 그리고 TV토론 백업 이런 상당히 많은 이제 회의를 참석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거의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합숙훈련했다고 할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방송에서 공개드렸지만 이 땡땡 이 새끼 하면서 이게 뭡니까 쓸어버려라든지 당관 인준 안 해주면 수석 가지고 하면 되지 또 차관 가지고 하면 되지 이런 삼권 분립을 전면으로 위배하거나 반헌법적인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배 있는 걸 보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월 19일 날 제가 안철수 후보 측에 당신 단일화하면 평생 후회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단일화를 잠시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3월 9일 대선까지는 제가 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인수위 때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보여줬던 모습들 제가 고상한 표현을 썼습니다. 선택적 정의와 공정.
그런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의 내란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보고서는 제가 표현을 바꿨습니다. 입벌구로 바꿨습니다. 그냥 리얼하게 표현드리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는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명태균의 그 서류를 처음 공개한 게 2024년 10월 27일입니다. 그쯤에 약 2달 가까이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데 그렇죠. 그 누구도 국민의힘 또 보수 진영에 있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소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치는 이상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외장 하드를 쭉 창고에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약 6,100개의 파일이 있는데 명태균 조작된 여론조사, 비공표, 비공개 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한국연구소라고 이제 뉴스에서도 그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복수의 검증을 이제 언론에 부탁을 했고 언론에서 이렇게 검증하면서 최초로 공개를 하게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인수위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잠깐. 근데 인수위 때가 권력이 제일 세다. 권한이 제일 세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위 때 뛰쳐나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어요. 누가 농담으로 얼마든지 얼마나 그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네, 어느 분이 농담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미친놈이다. 인수위 때 살펴낸 미친놈이다. 이렇게. 그렇죠. 인수위 자문위원, 뭐 전문위원이라도 하고 싶어서 얼마나 애쓰는데. 그때 무슨 분과? 경제 1분과 했습니다. 경제 1분과면은 최소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하는 건데. 우리 신 교수님이 경력으로 봐도 청년 일자리, 중소상공인부터 경제 분야 안 해본 게 없고 또 이 모든 것을 당장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발전과 비전하고 연결시켜서 고민하는 분. 그러니까는 이론과 실무 역량, 경험 모두가 다 몸에 배어 있는데 정말 이 정권에서 일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인수위 때 때려치고 나오셨다니. 그때 심정이 참 결연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삼선 의원 지내신 분 그리고 재선 의원 지내신 분, 뭐 형님들이죠. 형님들을 찾아뵙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까이서 턱 밑에서 보니까 탄핵각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장관급을 했고 대통령 직속기관장을 하면서 턱 밑에서 봤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탄핵이 되는구나. 그 관점에서 제가 보니까 이건 더 심하다. 이건 금방 탄핵 당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저에게 격려 전화가 오셨어요. 네가 그때 그렇게 말할 때 솔직히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막상 이 비상계엄 버튼 누르는 걸 보고 네가 왜 그때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알겠다라고 격려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미 신 교수님은 이제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셨고 그때 이미 장관급 직위를 하셨거든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미 장관급 직위, 그것도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다룰 수 있고 저 문제도 다룰 수 있고 그 전체를 쭉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이 상당히 안타까우셨을 텐데 이제 어려운 기회가 온 거잖아요. 탄핵됐는데 다시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이 정권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윤석열의 어떤 태도였습니까? 아니면은 결정적으로 윤석열식 국정 운영? 이나 가치나 이런 철학의 문제였습니까? 둘 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태도는 사실은 가시배 영역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새벽 2시 반까지 술 먹고 제가 부축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방송에서 가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문제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이제 일정을 막 줄줄이 펑크를 내고 또 지각을 하고 지각대장은 뭐 워낙 유명하고 나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게 됐지만 뻥카. 네네. 출근 안 하면서 차만 출근시키는. 이제 그게 뻥카. 태도와 이제 직결이 되는 거죠. 평소 생활 습관 태도와.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9일일 겁니다. 아마 중앙일보 인터뷰에서요.
정치 보복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저희가 이제 새벽에 5시 10분에 제가 출근을 해서 꼭 첫 번째 오는 조간을 다 보죠. 거기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뉘앙스예요. 전체 흐름이. 승자인데. 예, 그래서 이상하다. 아니 대선 직전이죠. 대선 직전에. 그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여의도도 금기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도 금기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반드시 이거를 직언을 드려야 되겠다 다들.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유명한 분들 있잖아요. 뭐 쌍권도 있고 원도 있고 막 있잖아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막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직언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직언 쌍권 네. 권영모 씨와 권성모 씨. 그래서 이제 직언을 할 것처럼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이제 회의 들어가서 직언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 타이밍이 왔는데 전부 막 이렇게 이제 딴짓하고 막 그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총대를 메고 이제 저기를 했을 때 반응들 뭐 잘못됐어? 뭐가 문제야? 이런 식의 반응들 마인드 속에 예를 들어 쓸어버려라든지 국가 경영에 대한 마인드 철학은 전혀 없고요. 통치, 그러니까 상명하복식의 통치, 어떤 바텀업식의 상향식의 쌍방향 소통의 의사결정 그런 건 없고 없는 건 단적으로요. 어떤 분은 1시간 얘기하면 59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본 모습은 1시간 얘기하면 50분 얘기합니다. 최하.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 경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의 룸으로 갑니다. 한 15분을 개XX, 소XX 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와서 회의하자. 회의 됩니까? 그렇죠. 다 긴장하고. 이런 분노나 대노 경로의 빈도도 문제고, 그거의 수준도 문제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누가 직언을 하며 거기에 어떤 철학적 깊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어떤 국가 운영에 대한 어떤 뭐 깊이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쌍방향을 생각한다면 설사 그런 일이 있으면 잠시 끊고 뭐 잠깐 나가 있으라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검찰총장으로서 모든 사람이 감옥에 갈 사람과 감옥에 간 사람으로만 구분한다잖아요. 모든 사람을 범죄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싹 쓸어버리고 감옥에 넣고 보복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절대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제 된 거죠. 여기에 참 결정적으로 한 가지 요즘 아마 많은 국민들이 헌재에서 이제 답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을 많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원래 그런 건지 사실 헷갈려요. 그게 아니라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시는데 저는 새롭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많은 말을 내뱉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다릅니다. 인원, 요원 마찬가지고요. 제가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게 너무 실망스러워서 이제 그만뒀다라고 고상하게 표현했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입벌구도 있지만 요령이에요. 모든 게 임기응변 요령입니다. 다. 순간순간 요령으로 매번 그러니까 즉흥적인 의사결정, 임기응변 요령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임기응변 요령. 이런 거짓말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습니다. 이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게 나한테 좋겠다 그럼 그냥 그렇게 쏟아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절대로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뭐 리플리 증후군이다 무슨 확신범이다 이거 안 됩니다. 벌써 본인이 계산이 빨라서 확신범이다 이런 영역으로 가면 어떤 때는 정상 참작이 되기도 하잖아요. 정신병자 뭐 요번에 심신미약자. 정말 슬픈 그 대전 것도 뭐 다 정신적인 어떤 질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씩 이게 감형 사유가 된다든지 할 경우가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분은 다 고도의 계산. 지금 온 국민이 엄정한 사법 집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 집행에 물론 정무적 사법 집행이지만 그 정점에 있는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사법적 대응이 아니라 정치. 계속해서 극소수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정무적 메시지. 요령입니다. 모든 요령이구나. 그런데 지금 이제 내란으로 해서 헌재로 이제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이 내란을 굉장히 부담이 돼서 네. 촉발하는 측면. 그러니까 계엄해가지고 싹 쓸어버리지 않으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없으니까 아예 이번에 국회고 뭐 사법기관이고 선거 관련한 거 싹 쓸어버리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해가지고 장기 집권을 꿈꿨는데 명태균 게이트 내지는 명태균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자기한테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신 교수님이 보셨을 때 명태균이 알고 있는 결정적인 윤석열의 약점, 네네. 윤석열의 죄악, 잘못한 게 뭡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적인 측면입니다. 예, 일적인 거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된 것만 기준으로 보면 창원 산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로 저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공개한 게 아니라 공개된 거죠. 그 수사 보고서 등. 수사 보고서에 보면 107쪽짜리 여기에 나오는 거는요. 명태균 씨가 본인이 직접 자기 폰을 일종의 캡처를 한 텔레그램과 카톡본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명윤, 명김입니다. 대부분은 명김입니다. 명김. 명윤은 몇 개 안 되죠. 그런데 107쪽을 잘 꼼꼼히 저 매일 대통령과 보거든요. 배우자. 거기에 날짜가 이빨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즉 오갔는데 명태균 씨한테 불리한 건 캡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원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명태균 특검이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된다. 거기서 이빨 빠졌거나 세부 내용은 오간 대화에 있잖아요. 목소리에. 이 폰, 황금폰, 뭐 중간 수사 보고서를 언제 발표할지 모르지만 특검이 나가야 전체, 예를 들어 캡처되지 않은 본까지 해서 어쨌든 전면적인 건 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사에 대한 검찰에 제출한 증거 중에 명태균이 선별해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빼고 자기가 어떤 카드로 써먹을 수 있는 것,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카드로 써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뽑아내서 그렇죠. 검찰에 그 카톡이면 카톡, 텔레그램의 표지의 그 내용만 잘라서 이렇게 제출했다. 네. 그리고 명태균 특검이 꼭 돼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강조드리면 명김종인, 명이준석, 명홍, 명오, 명윤, 기타 지금 거론된 수많은 사람들 건 하나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보도상에 나온 중에서 이분들에 대한 자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특검이 가야 나오든지 아니면 검찰이 눈치 봐서 어느 순간 되면 아마 하나씩 뭐가 오픈이 되겠죠. 그런 면에서도 반드시 제가 농담드리면 이게 오픈이 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들이 황금폰이 뭐냐 하실 텐데 황금폰은 황금으로 된 전화기가 아니고 명태균 씨와 부인 사이에 낳은 5살인가 이제 6살 됐겠네요. 6살 된 따님 명황금양의 이름, 명황금양의 전화로 주로 윤석열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이런 중요한 통화를 해서 남은 증거가 가득 차 있는 전화기. 맞습니다. 그것이 황금폰입니다. 자, 업무에 대한 게 이제 있지만요. 이보다 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창피의 영역. 창피해서 말 못하는 영역. 수치.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각적으로 보시자고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릴 만한 경천 동지, 경천 동지할 만한 비상계엄 이 버튼이 눌러지는 통에 엔간한 건 저희가 다 그냥 무감각, 무덤덤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었다고 쳤을 때요, 이 내란 비상계엄이 없다고 쳤을 때 김건희가 냅 충성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발을 동동.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냅 충성 나오죠. 그러니까는 명태균이 대통령 부인한테 충성 이러는 게 아니고 김건희가 그렇죠. 명태균한테 충성. 그 다음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홍준표로 가면 안 된다 후보가 예선전 때 2021년도 11월 달 마지막 파이널 후보로 홍준표가 되면 안 된다. 경선에서 질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일종의 동동동동 하면서 막 쫄르는 그게 107쪽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게 지금 저희가 비상계엄 내란이 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연설문 일부 교정해주고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증폭이 되고 화가 나고 국민들도 진짜 경로를 해서 탄핵까지 갔잖아요. 자, 냅충성과 홍준표 후보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들이요 나중에 제가 공개를 드렸지만 이게 당시에 국민의힘
대선 일정과 룰이거든요. 일정과 룰이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일반 국민 경선 100%라고 여기 돼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 자료를 먼저 받아서 김건희 씨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며칠 있다가 동동 구르면서 쫄르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 편에 룰에 대해서 유리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실제 이 룰이요 2대 8로 바뀝니다. 당원이 일반 국민 8. 절대적으로 윤이 유리하게 바뀝니다. 실제로. 홍준표에서 그렇죠. 윤석열이 유리하게. 그러니까 후보 자리를 뺏은 거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내란 때문에 진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덜 충격적이죠. 윤석열 어차피 날아갈 사람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거 없이 이게 오픈됐다 그러면 박근혜 탄핵 당시와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이거 100% 탄핵이죠. 룰을 바꿔서 자기들 유리하게 왔고 그러면 탄핵 정도가 아니라요. 그들이 매일 이재명 대표님 뭐 받으면은 뭐 당사를 팔아야 되고 뭐 400몇 억을 토해내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오픈됐을 때 이건 뭡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당선 무효죠. 그렇죠. 당선 무효. 거꾸로 그들이 당사를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는 일적인 측면, 하나는 정말 감성적 측면이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정말 화가 나서 폭발할 이 영역, 이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 저는 이 영역이 더 직관적으로 셌다. 그러면은 선거 때 그러한 어떤 여론 조작과 경선 방식을 명태균이 김건희의 말을 듣고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윤석열이 이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할 때 퀘스천이 있죠. 여의도 연구원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잖아요. 사실은 이런 중요한 여론조사를 다 수행하고 했던 게 여러 전략 문서 같은 게 있는 데잖아요. 민주당도 민주연구원이라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빠진 게 결정적으로 창원지검이 벌써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게 보인 거죠. 명과 김이 진짜 얼마나 이게 대단한 힘이면 저보다 먼저 받아서 김한테 전달하죠. 김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이 룰을 바꾸는 얘기를 하죠. 명은 또 누군가 수뇌부랑해서 결과적으로 바꾸죠. 그러면은 당시에 선거 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던 국힘의 지도부. 지도부가 책임이 있겠네요. 당연히 그 지도부가 책임 있을 걸로 저희가 합리적 추정이 되잖아요. 그럼 이미 여기서 많이 나왔잖아요. 명, 김, 명, 이 뭐 해서 당시 지도부에 있던 분들 나왔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부분 조사, 특검을 가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초기 윤핵관이 되겠네. 그래서 또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단언컨대 저는 윤건희 정권이라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부르는데 아닙니다. 윤건명 정권입니다. 탄생 단계부터 얼마 전까지. 거기서 이제 질문이 윤석열이 과연 이 명태균의 공로와 역할을 인정하느냐. 인정을 안 하니까 명태균이 저렇게 화가 난 거 아닐까요? 처음에 계속 인정을 했습니다. 자리도 안 주죠, 근데. 그런데 명태균 씨가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분의 생존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명태균 씨가 굉장히 정무 감각이 빼어나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제가 빼어난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앞으로도 저희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할 때요. 두 수를 내다봅니다. 김종인 씨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단일화에 대한 날짜를 뒤로 밀어주세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을 붙여버리면요. 전 서울시장 오세훈 이렇게 나갑니다. 여론조사에. 그러면 무상급식 때 이 사람이 국민한테 피해를 주고 사퇴하고 피해 준 게 바로 떠올라요. 연상작용이. 전 서울시장 오세훈은 무상급식 때 때려친 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그리고 당시 안철수 씨가 훨씬 높았어요. 40한 몇 퍼센트 대 20, 30 뭐 이렇게 해서 비교가 안 됐어요, 당시에. 그런데 날짜를 늦춰놓고요. 오세훈 씨가 일단 당내 경선을 통과해버리면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 안철수 누가 이깁니까? 이게 당 세가 잽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후보와 안철수, 마류 정도밖에 안 되는 안철수 하면은 당의 후광을 확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한 가지만 봐도 이제 굉장히 이게 정부 감각이 세잖아요. 지금 윤석열 우두머리가 명태균 씨를 진짜 처음부터 내쳤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공개했던 여론조사 표에 보시면 이제 윤은 요청한 적도 없다고
작년 11월 7일 날 뜬금없이 기자회견 하잖아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11월 4일에 수사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저희 대통령 모셔본 경험에 의하면 당연히 민정수석 통해서 그렇죠. 올라가죠. 100% 보고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11월 7일 날 이제 대국민 방화죠.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대국민 담화 겸 간담회를 이제 하면서 벽을 팍 쳐버리죠. 가이드라인을 창원지검에 주는 거죠. 나는 불법적인 걸 의뢰한 적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했습니다. 제가 불법적인 걸 주고받은 증거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3월 8일 대선 하루 전날 저녁 6시 반에 마감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거를 보고도 안 했고 의뢰한 적도 없다 그랬죠. 자, 의원님도 한번 보세요. 이게 5쪽에 보시면요. 49.9 대 40.8이죠. 9.1 이기죠, 윤이. 자그마치 10% 이기는 걸로 나오죠. 대선 하루 전에. 그래서 요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한 10%쯤 이겼어야 되는데 왜 0.73만 이겼냐. 그래서 부정선. 그것도 부정선거지만 자기가 당선됐으니까 이건 맞은다 뭐 이런 거잖아요. 2020년 4.15 부정선거는 아주 강하게 제기해왔던 거고 심지어 2024년도 자기들 정권에서 하는 것도 부정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판이잖아요. 자기가 당선된 것도 한 10은 이겼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이겨야 되는데 조금 이겼으니 이게 부정선거다. 그 10의 근거요. 이게 하루 전 여론조사예요. 9.1% 약 10% 차이를 계속 이겨요. 또 한 가지는요. 잘 보세요. 봉황문의의 당선 확신. 자, 명태균 씨가 본인만 보려고 이걸 만들었다고 했고 윤은 보고도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지만 보는데 왜 봉황문의의 당선 확신을 왜 찍어놓습니까? 이거 대통령의 심기 경호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 권력자의 심기 경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심기 경호하면 출사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올렸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스라이팅이겠죠. 그런데 명태균 씨는 정무적 감각이 좋아서 자리 요구를 안 합니다. 본인 자리 요구. 글쎄. 네. 다른 걸로 이익을 얻어가는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게 창원 산단 명태균 게이트 꼭 특검돼야 되는 게요. 창원 산단이 시작되면 단순히 우리는 땅 몇 평 사서 부동산 차익 얻는 걸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죠. 창원 산단이 됐을 때요. 100만 평에서 이제 늘어서 확장해서 왔을 때 어느 그룹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입주할지를 딱 보면요. 무시무시한 천문학적 금액에 뭔가가 나오는 거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렇죠. 뭐 땅을 뭐 30만 평, 20만 평을 싸게 주면서 공단 들어오세요 해놓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들어와서 생산하고 쭉 하고 갈 때 그럼 땅은 한 번 투기로 거기서 얼마 차익 먹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나지만 이거는요. 지속적 관계로 자기한테 음덕을 입어서 서로 말도 못해 비밀도 보장돼 평생 밥벌이가 본인만 그렇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 야 그게 낫네.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월급 받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 정무적 관점뿐만 아니라요. 경제적 관점에서도 창원 산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특검이 관철돼야 된다. 그럼 요게 명태균 게이트로 만약에 창원 산단 특검이 시작되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고구마 줄거리처럼 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허가의 주인공들이 국토부 관할이죠. 창원 산단에 인허가를 내주려고 했던. 내준 거예요? 아니면 내주려고 했던? 준 거죠. 자이든 타이든. 나왔구나. 그 주인공들. 국토부, 뭐 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차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벌써 약간 까먹듯이 됐는데요. 양평. 그래서 반드시 명태균 게이트 특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정말 김건희 일가까지 해서 이 창원 산단 등 해서 일종의 부동산 이익 공동체 내지는 부동산 이익 네트워크 최소한 맞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그들이 말한 게 있죠, 진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 선거하면은 패밀리가 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머지 더 중요한 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한 것 중에 이 특검법을 이제 명태균 그 변호사 남모 변호사님이 아침에 뉴스공장에 전화 연결돼가지고 명태균 씨 자신이 특검법을 대환영한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특검법으로 통해서 모든 게 수사가 되면 그 명태균 씨와 김건희, 명태균 씨와 윤석열은 물론이고 명태균 씨와 소위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표적 주자, 아예 어제는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을 했더만요. 네. 그렇게 세게 평가까지 쓰면서 그 남 변호사가 얘기할 때 이제 박범계 의원님께서 이제 공개하신 20억, 20억. 서로의 그 일종의 이제 차용증이죠. 거기에 주민등록 첨부됐다고 하는 그 주인공이 홍준표다라고 이미 남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는 진작에 이제 그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20억을 홍준표 측에 이제 명태균이 인사들이 준 건가요? 아니면 명태균 씨와 관련 있는 분들 이렇게 같이 아마 그쪽 경남 쪽의 인맥들로 해서 경남지사 선거 때 차용증을 빌려서 쓰고 홍준표 씨가 빌려서 그쪽 캠프겠죠. 그렇게 그쪽. 상세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뭐 보통 일반적으로 추정으로 분명히 홍준표 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캠프라고. 그러니까 진행자가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부정 사용, 불법 사용이니까 문제가 됩니다라는 식의 이제 말을 했죠. 그런 부분까지 이제 쭉 이제 연결이 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신 교수님하고 다음에 한 번 더 명태균 게이트, 이제 소위 말하는 특검법이 되면 보수 괴멸이다라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보수 괴멸인지 이제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왜 보수 괴멸인지, 그 다음에 왜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지면 100% 김문수 씨가 후보가 되는지 국힘에 그것도 제가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면 우리 박선원 의원님께서 지금 맹활약하고 계신 비상계엄 내란 그 촉발이 된 제가 공개드렸던 부정선거 관리대책, 제목이 무시무시하죠. 관리대책 이런 거 국정원에서도 관리대책 이런 용어를 안 쓸 텐데요. 아마 검찰도 이거 이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아니 부정선거 관련 정보 수집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관리대책이라는 이 용어가 참 무시무시한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부정선거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심취하듯이 그걸 도구로 써먹기 위해서, 사실은 국회 예산의 도구일 거 아니에요? 수단으로 써먹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빌드업을 해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 장관하고도 저 캠프에서 이제 회의를 많이 제가 배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장군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준 내역들, 이런 부분들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좋은 주제인데. 그리고 이제 지금 최상목, 이상민 이런 분들이 제가 같이 일을 했잖아요.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제가 이제 장관급 그 청년. 그렇죠. 최상목은 청와대 있었죠. 박근혜 비서관을 했습니다. 비서관. 그리고 이상민 장관은 그때 권익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야인으로 있을 때 대표 변호사를 할 때 제가 사무실에서 차 마시면서 여러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황당한 짓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최상목, 이상민, 그 다음에 지금 수많은 그 관료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기도 만류했다고 말했잖아요. 저랑 사무실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일을 했어요. 대선 때 캠프에서 같이. 그런 세세한 내역들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어려운 다 뚫고 윤석열 막강한 인수위를 박차고 나오면서 윤석열 정권 탄핵될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면서 이 정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정의의 길은 곧 가시밭길입니다. 이 가시밭길을 걸어오면서 가족은 가족대로, 또 본인은 본인대로, 또 본인의 네트워크나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희생해 가면서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신 교수님께 여러분 한번 박수. 네, 고맙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 지금 김건희 부분하고 창원 산단까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줄줄이 더 많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용환 제1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신 교수님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힘내시고 오늘 뵈니까 조금 안정이 평안해지신 것 같아서 이제 다행이에요. 조사도 많이 받고 고소고발도 이제 하도 당하다 보니까 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다 이겨내시자고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